안녕하세요. 행복한 시니어 만들기 세 번째 시간, 대인관계 진솔한 대화 나누는 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대화를 이어가죠. 그런데 그 말의 표현 중에 어떤 분들은요, 아름다운 말만 표현하고요, 어떤 분들은 사나운 말만 표현하고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말만 표현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공격적인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름다움도 구사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한 회복 탄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이 대인관계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이 대인관계의 언어법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또 어려움의 단절도 우리가 겪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희망도 생겼다가 또는 좌절하는 좌절감도 많이 우리가 겪어가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기에 있어서 이 대인관계의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얼굴에서 또 말씨에서 그분들의 살아온 생활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고생의 얼굴, 또 어떤 분들은 또 행복한 그 모습을 가지시면서 매일 웃었던 분들은 아름다운 언어의 행복의 말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사람을 도와주면서 또 기쁨을 누렸던 그 배려, 그분들의 말씀에서 나오는 감사와 은혜의 언어 표현, 우리가 그 언어 표현을 보고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신지를 한눈에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후의 얼굴의 표정은 그분들이 살아온 일생의 과정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치매 할머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평상시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요, 씩씩하셨어요. 그리고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신 약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요, 젊은 시절에 모든 일을 당신이 진두지휘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도 누구의 의논 없이 당신이 다 결정하시면서 훌륭한 그런 결실을 맺었던, 굉장히 무서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무서움도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성이 너무 강하셨어요. 그래서 차마 이분하고는 이렇게 접근하기가 감이 어려운 분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재산의 부를 무척 많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자녀들 4명을요 다 의사와 약사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의사와 약사로 성공을 시켰을 때 그분의 노력은 대단했어요. 정말 약대를 들어갈 수 없는 자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대를 입학시킬 정도의 그 담대함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또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요, 또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의 모든 일들을 머릿속에 다 꿰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모든 가족을 진두지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분의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오신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공격성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치매에 이제 어느 초반쯤 되었을 때 이분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갑자기 공격성이 너무 심해지셨어요. 치매 초기에는요, 지금 아무도 알아보시지 못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공격성이 너무 심해지셨어요. 그리고 막 나가라고 소리치세요. 그리고 당신의 강함을 막 표현하세요. 그리고 옆에 누가 있으면요, 네가 뭔데 나를 얕보느냐고, 왜 나를 얕보느냐고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세요. 왜 나를 얕보느냐고 이러면서 공격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큰 무게를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거를 다 잃을 것 같은 그런 염려에서 오는 강함을 포장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남에게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그래서 왜 내 거를 가져가려고 애쓰느냐고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의 다른 모습은요, 목사님이 이제 집을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시면서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을 때 그분의 눈동자가 목사님을 똑바로 이렇게 탁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렷또렷하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면요, 아멘!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메모리가 안 되어 있는 저분의 머릿속에서 찬양은 저렇게 저절로 잘 흘러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제 의아점을 갖게 할 정도로 그분의 천진난만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모습을 봤거든요. 자, 이게 그 치매 어르신을 방문한 그 표정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식당에서 찬양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요, 그 과정에서 막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줘야만 이분이 안심했어요. 그리고 막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분의 손길을 봤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봤었을 때 참 마음이 교체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두려움, 뺏기지 않으려는 나의 욕구, 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 그것들이 강한 척으로 포장되어서 나와지는 그분의 어려움이었어요. 실질적인 그분의 모습은요, 천진난만한 어린이와 같은 많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젊은 시절에 이분이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토해내는 작업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나타냈고, 진정한 나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런 욕구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뺏기기 싫어요. 저 사람이 나를 누르려고 하는데 나 그거 참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나의 모습을 보일까봐 나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의 의식이 혹시라도 표현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진정성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다면, 그런 천진난만의 나눔의 모습은 그분의 진정성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또한 그런 천진난만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년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진정한 대화와 말의 무게감으로 나를 다듬는 내면 공유 작업인 우리 안의 내면 소통을 알았다면 아름다운 노년의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 섬김의 천사 같은 눈동자 모습 그대로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노인기의 대면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부터라도 내면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듬고 안아주면서 같이 공감하는 대화의 아름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공감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많이 표현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의 진실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거의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대화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아집이 있어요. 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이라는 명목의 굴레 아래 포장을 해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생각은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만 해요. 그 이야기가 명령적이거나 직설적이거나, 그리고 나의 사고를 주입시키는 그런 이야기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도망가요. 듣기 싫어요.
그게 바로 잔소리의 영향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게 바로 상처로 나타나요. 우리 흔히 너무 잘 알잖아요. 가스라이팅. 사랑을 가장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토해내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책임으로 전가 부여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가장을, 천사표를 가장한 우리의 언어를 상대방에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노년들이 가지고 있는 대화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를 무시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괴로워해요. 이것은 자녀와의 진정한 대화법이 아닙니다. 나와의 진정한 대화법도 아닙니다. 우리가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모든 건 다 습득할 수 있대요. 그러나 뭐만 안 돼요? 언어만 습득이 안 된대요. 왜냐면 우리는 평생을 그런 언어에 몸담고 그런 언어의 옷을 입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자기 방어를 해요.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를 포장해요. 그래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언어를 습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강의했었을 때 우리의 두뇌는요, 전두엽과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전두피질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거를 MPFC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능은 뭐였어? 감정과 충돌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끈기를 계속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요 브레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에 대한 또는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요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과의 대화의 계획을 플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공격적인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언어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doing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알아차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 전전두피질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 되는 플랜을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이 플랜을 계획할 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감정호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오늘의 일과를 새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전전두피질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전전두피질은요, 결국은 나와의 대화의 장소인 소통의 언어 공간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감정을 느끼지 않고는요, 소통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따 우리가 플레이 타임을 가질 때 감정 없이 일어나는 대화를 했었을 때의 그런 모습을 한번 이제 연출을 해 드릴 텐데요. 감정 없이 일어나는 대화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감정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이 전전두피질을 사용하면요, 하루의 일과를 계획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대화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간의 대화는 누가 결정을 해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순간의 결정은요, 우리가 회피하거나 좋지 않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좋게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감정 조절의 원칙인 거예요. 감정 조절, 충동성이나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이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우리는 매일매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악의 이상, 그 이상으로 흥분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갑자기 너무 하이퍼가 돼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언어에는요, 말의 중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신중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의 대화가 바로 큰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 침묵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은 우리 삶을 끝나게 하는 거예요. 침묵이라는 것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침묵하기 전에 우리의 의견을 먼저 표현하고 나누어야 해요. 그래서 의미 공유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의미 공유 대화가 없을 때는 우리가 지루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됨을 못 느껴요. 의미 공유 대화의 공간을 우리가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들의 노래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의미 공유의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내놓은 의견에 문제를 수정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내놓은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창의와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공유를 할 때 또 하나는요, 화합이라는 목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화합이라는 목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남남이 만났어요. 다른 우리가 만나서 의미를 공유할 때 화합이라는 목적이 없으면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놀이 공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우리 그룹에 놀이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우리 그룹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화합의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질투의 목적으로 또는 라이벌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거부의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대화는요, 굉장히 폭력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해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룹에서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려면요, 일단은 우리가 화합이라는 목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화합이라는 단어 아래 의무 공유를 이루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침묵과 회피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관계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마음껏 표현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방을 풍률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대화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갑자기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막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대화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평화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대화에 방해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기기, 처벌하기, 그리고 침묵이 흘러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아름다운 대화를 하려면 이런 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인관계예요. 우리 이제 주위 분들을 많이 보면은요, 자기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남의 이야기는 많이 물어봐요. 너는 어디 사니? 너의 가족은 어떠니? 너는 어떻게 자라왔니? 너의 뭐 재산, 심지어는 돈이 많이 있니? 재산 정도까지 막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너희 집은 어디니? 너는 몇 식구니? 너희 남편은 어떠니? 그러면 심지어는 야, 너 바운드리 넘는다, 그만해라, 이러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엄마 무서워.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빼가요. 이것은 진정한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관계는 어디서 깨야 돼요? 내 것을 다 표현해서 내 것을 다 뺏긴 사람이 어떻게 내 거는 다 가져가고 지 거는 안 보여줘? 하고 내 거 뺏긴 사람이 관계를 깨야 되는데 상대방의 관계를 깨요. 일방적으로 깨요. 그러면 내 것을 다 뺏긴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노년기에 사람과 사람이 엮어가면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언행의 일치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우리 노인기의 어르신들이 많이 갖고 있는 어려움의 양상인 거예요. 내가 나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다 갖고 이미 어느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요, 자기 것을 노출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나의 비밀이 많고 아직까지도 가릴 것이 많은 사람은요, 열등감의 덩어리, 그리고 모순된 덩어리가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이거 날려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대인관계의 핵심은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고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인지, 또 내가 뭘 저 사람에게 분명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이게 대안적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국리를 여기는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대안적 사고예요. 되게 이제 그렇게 당하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요, 그냥 뭐 쟤는 그럴 수 있었을 거야, 그냥 상황이 그랬겠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이게 바로 대안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두뇌의 창의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두뇌의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로 내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집중해서 어리석은 어떤 일을 했었을 때 내가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두뇌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가 실제로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눈과 마음의 변화를 내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두뇌의 창의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의 실수와 잘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알므로써 상대방에게 또 편안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그게 원만한 대인관계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또 감정대화 표현 방법에는요, 부정적인 방법과 긍정적인 표현의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부정의 방법으로 표현해요. 어떤 사람부터 너무 긍정적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 긍정과 부정의 방법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이상한 방해물이 있어요. 천사표인 것 같은 거. 언행이 일치하는 것은 천사예요. 그러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천사표인 거예요. 여러분, 천사표인 거는요, 내가 누군가를 갖다 써요. 갖다 쓰고 그 사람을 대변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열등감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남의 것을 내가 천사로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공격적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언행이 불일치죠. 그게 천사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쟤를 도와줘야 돼.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나는 너한테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나 저 사람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네가 보상해 줘야 돼.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나도 눈과 귀와 머리가 있단다. 그래서 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거 나도 잘 알아. 네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도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계속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는 쟤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겼던 거야. 동기부여는 나한테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천사인 거야. 그리고 상대방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너무 억울한 거를 당한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이야기해줬어. 그리고 자기도 더불어서 그 편안함을 가져요. 자기는 더불어서 그 편안함을 안 가져야 되는데 자기는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더 편안함을 어디서 가져요? 양쪽에서 가져요. 저쪽에 가서는 내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쪽에 와서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너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 이야기해준 내가 얼마나 고맙니? 그러니까 나한테도 인사해. 이거예요. 그거는 천사표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거를 알았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될 부분에 일해서 내가 먼저 그 목을 떼어가지고 내가 더 솔선수범으로 그 일을 도와줬으면서 감내하고 너 잠깐 쉬어. 이제는 내가 한번 요리를 해볼 수 있어. 네가 쉬는 동안에 나에게 기쁨을 줘봐.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 이게 천사예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도 내가 저 사람의 일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좋은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나도요 많은 보상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보상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건의하는 거예요. 저도 그 보상을 좀 해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진솔한 대화로 나가는 거, 이게 천사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요, 나는 아니야,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모든 공과를 내 거를 가져오는 그런 양상들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되어서 그 옷을 입게 돼서 내가 정말 천사표인지 천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도 솔직히 표현을 해놨는지, 그리고 내가 이 표현의 방법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대방과 함께 손 붙들고 같이 걸어나가는 거, 이게 천사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의미 공유의 대화고요. 이게 대안적 사고의 대화입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한동안 유행했었던 우영우 변호사라는,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그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어치즘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천재 변호사예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많은 것들에 대한 창의는 갖고 오지 못하지만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 변호사는요, 돌고래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돌고래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기질을 봐요. 그리고요, 그 돌고래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모와의 사랑의 끈을 연결하면서 이해해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아름다움의 환상과 현실을 그려요. 그리고 그것을요, 아름다운 그 자체내로 전혀 꾸밈이 없는 그런 순수한 그 자체내로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의 드라마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주인공 여자 변호사와 또 다른 변호사가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우영우 변호사는요, 천진난만 그 자체예요. 자연과 대화하는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한 변호사는 세상에 물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이제 열등의식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대화를 할 때 그 어티즘을 갖고 있는, 다른 머리를 쓸 줄 모르는 자연 그대로의 머리를 갖고 있는 그 변호사는요, 자연의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돌고래의 그 가족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돌고래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물을 먹고 있는 이 변호사가 차츰차츰 이제 그 자연스러운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 변호사와 대화의 장을 나눠요. 대화의 장을 나누는데 거기에서 그 변호사 우영우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너로 인해서 참 고마운 게 많았어. 내가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갔었을 때 네가 나에게 도시락을 줬고,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을 때 네가 나에게 나의 우산이 되어주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너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었어.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그 상대 변호사가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한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했어요. 기억나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어티즘을 앓고 있는 그 변호사의 표현이 10이었어요. 1에서 10이라면 10이었어요. 그랬을 때 서로 표현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대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뭐였냐면 사랑의 폭이었는데요, 아침 이슬의 향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아침 이슬의 향기라고 저는 제목을 지었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면요, 아침에 촉촉하게 내리는 이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슬의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잔디에 떨어지는 아침의 이슬, 나뭇잎에서 그 뽀롱뽀롱하게 올라앉아 있는 아침 이슬의 모습. 여러분, 그 아침 이슬의 모습을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한번 내 가슴 속에 가져와 보세요. 아침 이슬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대화입니다. 제가 행복한 시녀 만들기 이 편이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행복한 시녀 만들기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화의 표현이잖아요. 아름다움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가서와 다윗의 시편 노래는요, 아름다움을 많이 표현하는 천국의 키예요. 열쇠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시 한 구절 한 구절의 표현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대화인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해내는 거, 우리 자신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말을 잘 표현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언어에는요, 말을 잘하는 것과 또 말에 대한 센스가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을 잘 하고 싶으면요, 먼저 알아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려면요, 첫 번째, 먼저 하고 싶은 말의 요구를 참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이에요.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양기는요, 어디로 오냐면요, 입으로 와요. 우리 아이들이요,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에는요, 무엇이 제일 많이 발달하냐면요, 구강 근육이 제일 많이 발달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때요, 언어 사용을 못해요. 왜냐면 24개월 이후가 돼야 이제 그때부터 언어 사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강 근육이 많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들을 입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입으로 깨물거나 입으로 빨거나, 그래서 입의 근육이 되게 세요. 그때 구강 근육이 발달했었을 때 하지 못했던 그 근육의 힘이요, 노인기가 되면은요, 이때 입으로 와요. 그래서 입의 근육이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언어가 입으로 와요.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을 듣지를 못해요. 이거 훈련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말의 요구를 참고 상대방의 대화를 듣는 거. 그리고 또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뭘 하냐면요, 논리적인 설득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해요.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진짜 아시는 거 많아요. 왜냐?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연륜에서 오는 그런 지혜예요. 지혜가 대단히 많으세요. 지혜가 대단히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나도 알아, 다 아는 얘기 왜 자꾸 해,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설득하려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도 많고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슴으로 다가가는 정서적인 감정, 감성, 이런 대화를 할 줄 아는 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 주장이 강해지거든요. 삶의 현장 속에서 습득되어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게 될 경우는 피해 주셔야 돼요. 피해서 참을 수 있는 인내, 이것이 필요해요.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말 잘하고 대화 잘하고 이제 지시 잘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놀다 보면 한 사람은 공박하기 시작해요. 너는 말이야 말이 너무 많고, 너는 말이야 너는 어쨌고, 너는 내가 들은 거를 가지고 그대로 참지를 않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공박을 해요. 나는 아니에요. 자기도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막 공격을 하면서 주입을 시켜줘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래, 나의 그런 면도 있었어? 내가 한번 시정해 보도록 하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가는 거, 그런 지혜, 그런 분들은 대화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화법이 아닌 상대방의 감정을 서로 읽어주는 공유 대화를 하는 거, 그것이 나 자신을 믿고 스스로 진솔한 대화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대화를 잘하는 겁니다. 정말 말을 잘하고 싶으면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센스를 읽어가는 겁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센스, 멋있는 단어예요. 어디 가나 센스 있는 사람은요, 칭찬받고요. 어디 가나 센스 있는 사람은 귀함을 받아요. 분위기를 잘 못 맞추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쟤 진짜 센스 없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의 분위기를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은 아, 쟤 진짜 너무 센스 있어. 너무 괜찮아. 정반대 표현을 하거든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를 읽어가면서 대화할 줄 아는 거, 이게 말의 센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센스를 익히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지금 나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끌어내는 능력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말에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위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만의 무의미한 대화가 아닌 공유된 대화, 이러면서 분위기를 맞춰가는 것, 그것이 센스 있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자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웃들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가까이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자그마한 얘기에도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그때 나는 얼마나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나, 저 사람의 말을 얼마만큼 공감해줬나,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안의 분위기를 내가 먼저 읽어내면서 상대방과의 분위기를 맞춰서 대화하는 센스, 이것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눈동자를 맞추면서 이야기했나, 오늘의 대화가 정말 공통 주제였나. 어떤 사람은 결혼생활 10년이 되는데 애를 못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축축축 아들만 넷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갖고요, 아들 얘기만 해요. 뭐 학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공통적인 대화가 안 돼요. 왜? 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요. 키우는 법도 몰라요. 그런데 아들만 넷을 쭉쭉쭉쭉 난 사람은 초등학교도 가고 있어요. 공통 주제가 안 맞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해 가면서 나누는 대화, 이것이 말의 센스입니다. 그래서 말에 솜씨가 있고 센스가 있는 것의 공통점은요, 아름다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에 센스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은 공감을 잘하고 경청을 잘하고, 그 다음에 소통의 원칙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진솔한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솔직한 표현을 해낼 줄 아는 용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의 센스, 말의 아름다움, 공통의 주제. 그래서 말을 잘하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뤄갈 수 있고 진실한 나만의 대화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의 센스는요, 절대로 남을 훈계하거나 누구를 조언하시면 안 돼요. 말의 센스는 듣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인정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말의 센스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노인기에 노인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어야 돼.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센스의 지식을 넓혀서 소통의 장을 열어가면서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또 편협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말의 지혜예요. 이것이 저희가 어르신들과 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또 정말 귀중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진정한 대화법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설사 인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 특히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다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이제 몇몇 사람들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래서 나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어. 하나님이 이미 다 나를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빌지 않아도 돼.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가족을 잃었어요. 그쵸?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복수를 꿈꿨어요. 복수를 꿈꿨는데 우연치 않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지만 교회에서의 이제 말씀이 자기하고 이렇게 어긋나는 감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 남편을 죽인 사람이 깜빵에 갔어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주인공이 가서 너 정말 나한테 사과할 일이 없냐 이렇게 물어요. 나 그 많은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너는 나한테 사과할 일이 없니?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그 감방에 갇힌 그 죄수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어. 나는 이미 회개했고 하나님께 다 고백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여주인공이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너는 고백해서 용서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너를 용서 못했어. 왜? 너는 나에게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실제 피해자는 나야. 근데 왜 너는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니? 이러고 이 사람이 나오면서 신앙의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답은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이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요, 그 사람한테 가서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게 말의 표현에 대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모름지기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 앞에서 너에게 윽박지르고 너를 지시하고 내가 훈계했어. 그랬는데 내가 이제 와 생각해 보니까 네가 그때 감정이 너무 슬프고 굉장히 괴로웠었을 것 같아. 내가 그 감정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나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네가 겪은 고통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나의 실수를 네가 받아줬으면 해. 나는 그러나 나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왔었던 거야.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진솔한 대화로 솔직하게 고백하면 상대방은요 이미 참아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어. 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와준 것만도 나는 너무 고마워. 나는 그 시간 지남으로 인해서 내가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이미 다 내려놨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고 나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 사과하기 위해서 왔었던 너의 그 마음의 용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동안 너 많이 복겼겠다 얘.
그래, 그러나 네가 나한테 이렇게 사과 표현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게 바로 진솔한 대화입니다. 이게 바로 말의 센스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 회복의 탄력성입니다. 우리의 권세는요, 혀에 달려 있어요. 혀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혀를 잘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었던 건 바로 사과하고, 내가 또 용서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으로 껴안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기를 마셔가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기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다듬어 가는 거,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고 관계 회복이고 대화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로 잠깐 이제 몇 개 나누고요. 그리고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놀이 방법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내가 왜곡해서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다, 나 너무 화가 난다 이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오는 나의 감정대로 내 생각을 끼워 넣으면서 내가 나의 본능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한번 그런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우리의 동물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는 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끼가 있었어요. 이 곰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팔이 너무 아파. 매일같이 여기가 아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나도 팔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여기가 많이 아팠는데 내가 병원에 갔었어. 그랬더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처방을 해줬어.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고 했더니 나는 씩씩하게 팔이 이제 좋아졌어. 다시 곰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나도 병원에 갔었는데 나는 별 효과가 없었어. 나는 여기 병원이 너무 싫어. 그래서 한국으로 갈 거야. 그래서 나는 한국 가서 내가 치료도 받고 주사도 받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래? 그것도 좋겠다. 그런데 여기도 잘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화에서 이제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곰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한국 가서 이거를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할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도 보고 올 거야. 집에 돌아와서 곰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보, 나 요번에 한국 갈래. 한국 가서 내가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부모님도 보고 그래서 나는 꼭 한국 병원을 가야겠어. 남편이 무슨 소리야? 아까 다들 여기 미국 병원에서도 다 잘한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고 한국은 나중에 가도록 해. 그러자 곰이 갑자기 세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울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어요. 곰이 뭐가 뭔지 모르지만 자꾸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 있던 토끼라는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판단력이 좋은 그리고 리더 역할을 하는 토끼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팔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개구리가 튀어나오면서 무슨 여기도 잘하는데 너 그까짓 거 가지고 무슨 한국을 가니? 여기서 치료받아.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내가요,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거봐, 그러니까 너 한국 가지 마. 그래서 제가 한국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요. 그리고 이 곰이 토끼에게 불평을 토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래? 진짜 화났겠다 야. 너 그러면 그 개구리 걔한테 가서 항의를 해. 안 돼요. 내가 개구리한테 항의를 하게 되면 우리 그룹의 모임이 좀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삭히자니 정말 화가 나요. 그러면 내가 대신 얘기해 줄까?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다 하지 말고요. 대신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그런데 절대로 내가 이야기했다 하지 말고요. 들은 척 하시고 이야기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토끼 이 지혜로우신 그리고 현명하신 이분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고마 너 잘 지냈니? 내가 지난번 그룹에서 나는 잘 못 들었어 그때. 그런데 네가 곰한테 너 그까짓 거 가지고 무슨 한국을 가니? 여기서 치료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곰이 무척 화가 났어. 근데 너의 평상시 그런 말투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해. 개구리가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여기도 치료를 잘해줘. 그래서 나도 여기서 치료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 너도 한번 여기 병원을 가보도록 해. 그럼 참 좋을 것 같아. 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정말 화가 나요. 근데 그때 토끼 당신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아니 나는 근데 그거 딴짓 하느냐고 못 들었어. 개구리가 또 이야기했어요. 토끼한테. 설사 곰이 화가 나서 당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도 토끼 너는 나를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를 알면서 넌 이것이 좋은 찬스다 라고 생각해서 너의 감정, 네가 나한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혹시라도 나한테 퍼붓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토끼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대화가 풀어질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 조절과 진실한 대화법이거든요. 자, 우리는 대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되면 네가 했어 안 했어 들었어 안 들었어 이러고 싸움을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답은 결과는 뭐예요? 했다 안 했다의 윈이고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리고 절대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토끼가 이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개구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야, 토끼야,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곰이 되게 많이 화가 났어. 그런데 너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할 사람으로 나는 알아.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아는 개구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아마 개구리가 여기 병원도 좋으니까 라고 너에게 추천을 했었을 것 같아. 혹시 네가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먼저 앞서서 나의 생각으로 또 개구리가 하는 이야기를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네가 개구리의 말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한번 우리 생각해 볼래? 곰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개구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네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 줄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미처 그거를 우리가 캐치 못하고 여기가 좋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너무 권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길게 숨쉬기를 하고 우리가 네가 이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곰을 한번 이해해보자. 또는 두 번째, 토끼가 곰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토끼는 개구리에까지 이야기 전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고 곰하고의 대화에서 곰이 인식될 수 있도록 곰의 감정을 만져주고 곰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너 이제 한국 가는 마음이 많이 컸을 거야. 그래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날로 정해서 여기서도 치료도 받아보고 또 한국 가서도 또 치료받아서 너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선택하는 거, 이것도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그룹에서 이야기들이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되게 많죠. 상대방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치우친 편견과 나의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갖고 와서 그대로 상대방이 한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되어서 이야기하면서 혼자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일단 밖으로 나오면 주워 담기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좋은 지혜로운 토끼처럼 상대방을 서로 어루만져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동기부여를 주게끔 하는 이런 좋은 멘토가 우리 안에 같이 그룹의 한 일원으로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혼자 심호흡을 하시고 3번을 하세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이게 내가 어떤 것이 먼저 나에게 들어온 생각인지 내가 깨닫게 해야 돼요. 맞았어요. 이제 내가 나의 생각을 다듬을 수 있어요. 라고 심호흡을 3번 하시고 내가 나와의 대화로 3번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와의 대화이면서 내가 나와 같이 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진 우리의 옷이에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하는 거, 이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노인 어르신들 모습 안에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토끼처럼, 지혜로운 토끼처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이것이 우리가 하는 놀이입니다. 또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무 공유의 대화법이 있었어요. 서로가 같은 맥의 대화를 해야만 우리가 같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역할에 있어서 같은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했죠. 그럴 때 한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 많죠.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쳐다보는 경우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깐 우리 들어봤죠. 한번 해볼게요. 안녕 여우야. 안녕 돼지야. 오래간만이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뭐 매일같이 그냥 골프 치고 또 친구들하고 놀아. 그래?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그냥 산에 가고 집에서 밥만 해. 그리고 또 남편을 많이 도와줘. 그래? 그 좋은 시간 갖고 있구나. 그런데 말이야. 자, 돼지야. 내가 있잖아. 지난번에 산에 갔더니 내가 산딸기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았어. 그런데 내가 그 딸기를 보는 순간 너를 갖다 주고 싶었어. 이렇게 여우가 이야기를 했어요. 돼지에게. 그런데 돼지는 그 상황에서 산딸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없고 돼지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골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나인홀에서 내가 버디를 쳤지 뭐야? 갖고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리고 골프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자 여우가 근데 내가 산딸기를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요즘 산딸기가 되게 새콤달콤해. 야, 버디를 치고 나니까 기분이 황홀해갖고 나는 계속 골프를 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10홀을 도는데 그때는 날아다녔어.
요즘에 산에 정말 아름답게 산딸기 천지인데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열매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또 따왔어. 그래서 지금 그거를 주스하는 거야. 야, 요번에는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버디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여러분,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목적하에 서로 다른 느낌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두 사람의 대화는 일치할거 안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그러면 순간에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쟤는 지금 골프에만 관심이 있구나. 내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 오케이. 쟤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이야기, 나 지금 너무 흥분돼서 이야기하는데 쟤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 난 너하고 안 놀아. 난 골프 친구하고만 놀 거야. 이럴 때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서로 우리가 어떻게, 아, 그래. 우리 오늘 재미있는 시간 가졌는데 이제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너는 골프 열심히 하고 너는 딸기 열심히 따고 그래서 우리 다음에 만나자 하고 say bye 하는 거. 이거 좋은 역할이에요. 대화라는 것은 서로 같은 목적에 의미가 같아야 우리가 좋은 대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화는 서로 어떻게 해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관심이 서로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긍휼의 마음과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 되는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래를 해야 되죠. 어떤 노래를 시도하면 좋을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을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이럴 때 하나된 우리를 만드는 거, 옆에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마음들이라는 우리가 같은 찬양을 시도해 보면, 아, 대화는 서로 아름다움이 모여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화합되는 거구나 라고 서로를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액티비티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한 거 다 인지가 되셨을 줄 알아요.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상대방을 읽어주는 거 참으로 귀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요, 힘차게 미래를 꿈꿔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